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숙입니다. 올해 64이 되었고 초등학교 교사로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다 작년에 정년퇴직했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이 참 길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퇴직하고 보니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담임을 가장 많이 했어요. 아이들이 어리지도 그렇다고 너무 크지도 않은 딱 좋은 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선생님의 말도 잘 따르면서도 자기 생각이 생기기 시작하는 나이니까요. 저는 학창 시절부터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자가 할 수 있는 직업이 많지 않았고 그 중에서도 교사는 안정적이면서도 보람찬 직업이라고 생각했죠. 교대를 졸업하고 24살에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1984년 3월 2일 처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을 때의 그 설렘과 긴장감이요. 아이들 앞에 서면 어떤 떨림도 사라지고 오직 가르침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완벽주의자였어요. 수업 준비를 위해 매일 아침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그 습관이 남아있어 퇴직한 지금도 같은 시간에 눈이 떠집니다. 제 수업은 단 1분도 낭비하지 않도록 계획했죠. 교과서뿐만 아니라 보충 자료도 모두 손글씨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컴퓨터가 보급되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도 저는 끝까지 손글씨로 자료를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선생님의 정성을 느낄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결혼은 29에 했고 딸아이를 낳은 후에도 경력 단절 없이 계속 일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퇴근 후에도 늦게까지 수업 준비하는 것을 이해해 주었어요. 사실 이해를 넘어 자랑스러워했죠. 우리 아내는 최고의 선생님이라고요. 그렇게 35년 동안 단 하루의 휴가도 사용하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올해의 교사상도 여러 번 받았고요. 동료 교사들도 저를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완벽한 수업, 완벽한 학급 운영, 완벽한 생활지도. 그것이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퇴직 전 마지막 월급은 480만 원이었어요. 호봉 40호의 부장교사였으니까요. 퇴직금으로 1억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480만 원에 35년을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이죠. 사학연금으로는 매월 236만 원이 나옵니다. 최종 월급의 약 49%인데 35년 재직 덕분에 비교적 괜찮은 금액이에요. 30대부터 가입한 개인연금에서 매월 45만 원이 나오니 총 월 수입은 281만 원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20평 아파트는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시세는 약 5억 원 정도입니다. 예금은 3,500만 원 정도 있고요. 크게 경제적인 걱정은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건강은 좀 문제가 있어요. 35년 동안 매일 수업하며 목소리를 혹사한 탓에 성대 폴립이 생겼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흔한 교사들의 직업병이라고 하더군요. 또 당뇨 전 단계라서 혈당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분필을 들고 오랜 시간 서 있다 보니 척추측 만증도 있습니다. 몸이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상태예요. 하지만 이런 건강 문제들은 자랑스러운 훈장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는지 보여주는 증거니까요. 퇴직을 1년 앞두고 마음이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35년 동안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왔는데 그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학교에 가고 아이들을 만나고 수업하고 생활지도하고.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는데 말이죠.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아 이미 퇴직한 상태였고 무척 행복해 보였어요. 취미로 등산도 다니고 친구들과 만남도 자주 가지면서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취미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거든요. 35년 동안 오직 교직 생활에만 몰두했으니까요.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맞이한 퇴직식 날, 제자들과 동료 교사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모두가 제 수업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제가 얼마나 훌륭한 교사였는지 말해 주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좋았어요.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교복을 벗고 나니 갑자기 모든 것이 낯설어졌습니다. 이제 내일 입을 옷을 고민할 필요도 없고 수업 준비를 할 필요도 없고. 그 순간 처음으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저 잠만 잤어요. 35년 동안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도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 다시 잠들곤 했죠. 남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뭐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저 제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런데 퇴직 2달 후 극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딸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첫 손주를 보게 된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활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방을 꾸미고 아기용품을 사고 육아책을 읽기 시작했죠. 다시 한번 완벽하게 준비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마치 새 학기를 준비하듯이요. 손주가 태어난 날 저는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한다고 느꼈습니다. 이름은 서윤이 여자아이였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딸이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후 제가 매일 딸의 집에 가서 손주를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정년퇴직 선물로 받은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한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알게 모르게 서윤이를 학생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일일 계획표를 짜고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시키려고 했죠. 아기인데도 말이에요. 딸은 처음에는 웃으며 넘겼지만 점점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아이는 학생이 아니라 손주예요. 그냥 예쁘게만 봐주세요.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35년 동안 교사로 살아온 제게는 충격적인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큰 충격은 서윤이가 4살이 되었을 때 왔습니다. 서윤이가 태블릿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를 너무 일찍 접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했기에 태블릿을 거두려고 했죠. 그때 서윤이가 저에게 한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할머니는 잘 못해요. 처음에는 그냥 아이의 투정 정도로 생각했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물어보니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유튜브도 못 켜고, 게임도 못 하고, 카톡도 못 보내잖아요. 엄마는 다 잘하는데.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5년 동안 완벽한 선생님으로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내 살배기 손주에게 잘 못한다는 평가를 받다니요. 그날 밤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내 남은 인생의 모습인가? 더 이상 존경받는 박 선생님이 아닌 서툰 할머니로 살아야 하는 건가? 생각하니 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련이 찾아왔어요. 목소리가 자꾸 갈라지고 쉬어서 병원에 갔더니 성대 폴립이 심해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 후에 목소리가 변할 수 있다고 했어요. 최악의 경우 목소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요. 저에게 목소리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35년 동안 제 정체성이자 무기였어요. 그 목소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꾸짖고 칭찬하고 위로했으니까요. 수술을 앞두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목소리도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앞으로 목을 혹사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예전처럼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노래하거나 큰 소리로 읽어주는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뜻이었죠. 서윤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줄 때도 소리를 크게 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윤이가 제게 물었어요. 할머니, 왜 이제 책 안 읽어줘? 그때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꼭 직접 소리 내서 읽어주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책을 읽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작한 것이 유튜브 영상 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떻게 영상을 편집해야 할지 전혀 몰랐으니까요. 서윤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서윤아, 할머니가 유튜브 만드는 법 좀 가르쳐 줄래? 서윤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할머니가 유튜브 할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신기하다는 듯 웃으며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내 살배기가 64신 할머니에게 디지털 세상을 가르쳐주는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꼭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완벽할 필요는 없구나. 서툴러도 괜찮아. 그냥 할머니로서 사랑해주면 되는 거야. 첫 영상은 서윤이가 좋아하는 아기 돼지 삼형제 동화였습니다. 목소리를 아끼기 위해 소리는 작게 내되 표정과 손동작을 풍부하게 해서 이야기를 전달했어요. 놀랍게도 서윤이는 그 영상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작아서 더 재미있어요. 비밀 이야기 들려주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죠. 그 말에 용기를 얻어 더 많은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2달 지나면서 저는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디지털 기기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고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태블릿으로 동화책을 검색하고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컴퓨터로 편집하는 법을 배웠죠. 제가 35년 동안 거부했던 모든 것들을 서윤이와 함께하며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가진 오래된 방식의 가치도 재발견했어요.
서윤이에게 손글씨를 가르쳐 주었더니 정말 좋아하더군요. 요즘 아이들은 키보드만 두드리지 펜을 제대로 잡을 줄 모른다고 하잖아요. 서윤이는 할머니처럼 예쁜 글씨를 쓰고 싶다며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종이접기를 하고 실과 바늘로 인형 옷을 만들었죠. 아날로그적인 활동이 주는 집중력과 성취감을 서윤이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중 우연히 지인을 통해 한 시골 학교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교생이 15명밖에 안 되는 작은 학교였는데 폐교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어요. 교육청에서는 학생 수가 너무 적어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죠.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과 선생님들의 열정이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렇게 저는 일주일에 이틀 그림책 할머니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책만 읽어주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제 손글씨를 보고 감탄했어요. 선생님, 컴퓨터로 쓴 것보다 더 예뻐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손글씨 수업도 시작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키보드만 두드리다 보니 글씨 쓰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더군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지루해할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정말 좋아했습니다.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경험이 아이들에게 신선했나 봐요. 시골 학교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35년 동안 완벽한 수업을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였던 저였지만 이제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제가 가끔 실수해도 모르는 것이 있어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 친근하게 느껴졌나 봐요. 선생님도 모르는 게 있구나. 하며 신기해하더군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매일 아침 4시 반에 일어나 다음날 수업을 준비하던 습관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시간에 서윤이와의 하루를 계획하고 있더군요. 어떤 책을 읽을지, 어떤 놀이를 할지, 어떤 곳에 가볼지. 마치 수업 계획안을 짜듯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서윤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서윤이는 제게 또 다른 소중한 가르침을 주었어요. 35년 동안 학생들에게 듣지 못했던 솔직한 피드백을 서윤이에게서 들을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 이렇게 하면 더 재미있어요. 할머니, 그건 좀 지루해요. 처음에는 상처받기도 했지만 점차 그런 솔직한 의견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덕분에 저는 더 나은 할머니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2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은 시골 학교에서 그림책 할머니로 봉사하고 나머지 시간은 서윤이와 함께 보내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채널 이름은 박선생님 할머니의 이야기 보따리입니다. 처음에는 서윤이만을 위해 시작했는데 어느새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어요. 댓글을 보면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들이 많더군요. 저희 아이가 박 선생님 할머니 영상만 보면 조용히 집중해요. 손글씨 수업 덕분에 우리 아이가 글씨 쓰기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최근에는 한 교육청에서 연락이 와서 손글씨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특강을 부탁받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시대의 아날로그적 감성과 손글씨의 가치를 알리는 일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된 것 같아요. 강연을 준비하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35년 전 처음 교단에 섰을 때의 그 떨림과 설렘이 다시 느껴지더군요. 가끔은 학교 교사로서의 권위와 존경을 그리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형태의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완벽한 교사이기를 포기하고 서툴지만 사랑스러운 할머니가 되기로 했으니까요. 서윤이에게 할머니는 잘 못해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상처받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완벽함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요즘은 서윤이와 함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베이킹에 도전했어요. 실패할까봐 평생 시도하지 않았던 일인데 서윤이가 해보자고 해서 용기를 냈죠. 결과는 엉망이었지만 서윤이와 함께 웃으며 그 실패를 즐겼습니다. 이전에 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퇴직 직후에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1시간이 마치 하루처럼 느껴졌고 시계를 30분마다 확인하곤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고 충만합니다. 더 이상 시계를 보며 시간을 재지 않아요. 그저 순간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가끔 옛 제자들이 연락해 옵니다. 선생님, 잘 지내세요? 선생님의 수업이 정말 그립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여전히 뿌듯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형태의 칭찬도 소중하게 여겨요. 할머니, 오늘은 뭐 해요? 서윤이의 이 질문에 담긴 기대와 신뢰가 제게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35년간 완벽한 교사로 살았던 것도 퇴직 후 서툰 할머니가 된 것도 모두 제 인생에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완벽했던 과거가 있었기에 불완전한 현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생겼으니까요. 이제는 모든 학생에게 좋은 선생님이기보다 한 아이의 특별한 할머니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요? 글쎄요,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하루하루 흘러가는 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35년 동안 빡빡한 시간표에 맞춰 살았으니 이제는 좀 자유롭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다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서윤이가 자라면서도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비록 유튜브를 잘 못 켜고 게임을 못하고 카톡을 못 보내는 잘 못하는 할머니지만 그래도 서윤이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할머니니까요. 35년간 칭찬만 받다가 할머니는 잘 못해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제게 준 선물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실수해도 괜찮다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늦은 나이란 없다는 것. 이 모든 깨달음을 서윤이에게 받았습니다. 요즘에는 손글씨 교육의 가치에 대한 강연도 하고 있어요. 첫 강연을 앞두고 너무 긴장되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5년 동안 아이들 앞에서는 떨림 없이 말할 수 있었는데 어른들 앞에서 발표한다는 것이 왠지 두렵더군요. 서윤이는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할머니, 할 수 있어요. 파이팅! 그 응원 덕분에 무사히 강연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강연 이후 여러 학부모님들이 찾아와 손글씨에 대한 조언을 구했어요. 아이가 글씨 쓰기를 너무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마트폰만 보는 아이에게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즐거움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척추측 만증과 당뇨 전 단계 관리를 위해 요가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몸이 너무 뻣뻣해서 동작 하나하나가 고통스러웠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이제는 몸이 한결 유연해졌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35년 동안은 몸보다 교육이 먼저였으니까요. 남편과의 관계도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퇴직 전에는 늘 수업 준비에 빠져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함께 산책도 하고 여행도 다니며 제2의 신혼을 즐기고 있어요. 남편은 제가 변한 모습을 보며 이제야 진짜 내 아내를 만난 것 같다고 말합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예전보다 더 행복합니다. 더 이상 완벽한 교사가 아니어도 서툰 할머니로서 새로운 세상을 배우고 경험하는 즐거움이 있으니까요. 물론 가끔은 교단이 그립고 학생들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서윤이에게 들었던 할머니는 잘 못해요라는 말은 이제 저에게 상처가 아닌 성장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새로운 세상을 만났고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우고 실수하고 성장해 나갈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니까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해준 서윤이에게 그리고 제게 35년간의 소중한 시간을 선물해준 모든 제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호라고 합니다. 올해 66살입니다. 제 이야기가 어쩌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글을 씁니다. 중소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34년 동안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저는 이제 인생 2막을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퇴직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철인이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2교대 근무를 하면서도 한 달에 2번만 쉬었어요. 젊은 직원들보다 무거운 부품을 더 빨리 나를 정도로 체력에 자신이 있었죠. 50대 후반까지 병가 한 번 없이 개근상을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정년 마지막 해에 가끔씩 느껴지던 가슴 통증도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을 때도 바쁘다는 핑계로 후속 검사를 받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대로 검사를 받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들지만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퇴직을 앞둔 마지막 1년은 특히 바빴어요. 회사의 품질 개선 운동에서 혁신상을 받기도 했는데 제가 작업장 동선을 30%나 줄이는 아이디어를 냈거든요. 평생 기능직으로 살아온 저로서는 제가 만든 부품이 전국의 자동차에 달린다는 생각만으로도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앞두고 후임자를 교육해야 한다며 갑자기 업무량이 늘어났어요. 더 바빠졌지만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죠. 평생 아픈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일이 있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 한 달 전에 종합검진을 받으라고 권했지만 퇴직하고 시간 있을 때 받겠다고 거절했어요.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퇴직금으로 9,520만 원을 받았고 국민연금은 매달 93만 원이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연금을 납부했으니 소득 대체율이 약 40% 정도였죠. 이 정도면 소박하게 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내와 함께 제주도로 일주일 여행을 다녀왔는데 평생 일만 하다 처음으로 간 긴 여행이었어요. 가족여행은 아이들이 어릴 때 부산 해운대에 2, 3일 다녀온 게 전부였으니까요. 제주도 바닷가를 걸으며 아내와 손을 잡고 지난 세월을 돌아보던 순간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퇴직 후에는 여러 계획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텃밭 가꾸기를 시작하려 했고 아들네 아이를 봐주면서 용돈도 받을 생각이었죠. 평생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 공장 사람들이라는 등산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산에 오르기로 약속했어요. 사실 저는 회사 다닐 때 취미라고 할 만한 게 없었거든요. 그저 일집, 다시 일의 반복이었죠. 그래서 퇴직 후에는 여러 취미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퇴직 후 석 달째 되던 날, 처음으로 동료들과 북한산 등산을 갔어요. 평소 체력에 자신 있던 저는 앞장서서 산을 올랐죠. 그런데 정상에 거의 다다랐을 때 갑자기 가슴이 찢어질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땀이 비오듯 흐르고 왼쪽 팔이 저리더니 숨을 못 쉴 정도로 아팠어요. 동료 중 한 명이 예전에 심장마비로 쓰러졌던 경험이 있어서 즉시 심각성을 알아차리고 119에 신고했어요. 그 친구가 심폐소생술까지 해주면서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저를 살려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급성 심근경색이었고 관상동맥이 90% 이상 막혀 있었다고 해요. 병원에서 스텐트 시술을 받고 일주일 동안 입원했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만성 고혈압이었다는 걸요. 의사 선생님은 제 혈압이 평소에 얼마나 되었는지 물었는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측정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첫 치료비가 1,800만 원이었는데 그중 본인 부담금이 520만 원이었어요. 20년 전에 가입한 상해보험이 있어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뜻밖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혈압 병력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거였어요. 제가 보험에 가입할 당시에는 고혈압이 없었는데 중간에 생겼다며 안 된다고 하더군요. 법적 대응을 고려해봤지만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퇴직금에서 520만 원을 꺼내 병원비를 냈어요. 첫 심근경색 이후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엄격한 생활습관 개선을 지시했어요. 금연은 물론이고 저염식으로 식단을 바꾸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했죠. 평생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제가 하루아침에 환자가 되었고 아내는 갑자기 간병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당뇨로 인한 망막병증이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저까지 아프니 더 힘들어했어요. 매달 7가지 약을 복용해야 했고 약값만 월 15만 원이 넘었습니다. 퇴직하고 계획했던 텃밭 가꾸기, 등산 등의 활동은 모두 취소해야 했어요. 함께 늙어가는 평화로운 노후를 꿈꿨는데 간병인과 환자의 관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첫 발병 1년 후 두 번째 심근경색이 찾아왔어요. 아들네 아이가 돌을 맞아서 돌잔치에 갔었어요. 손자를 안고 사진을 찍던 중에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왔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떨어뜨릴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꾹 참았어요. 사진을 다 찍고 나서야 아내에게 말했고 바로 119로 이송되었죠. 두 번째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다음번에는 이렇게 운이 좋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두 번째 치료로 본인 부담금 480만 원이 추가로 발생했고 퇴직금 잔액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어요. 약값과 병원비로 매달 고정 지출이 늘어났고
국민연금으로는 겨우 생활비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당뇨 합병증인 망막병증도 악화되어 서로를 간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아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아들도 집 대출이 있는데 어떻게 손을 벌릴 수 있겠어요.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알아보며 지출 관리를 시도했고 의사와 상담하여 꼭 필요한 약만 처방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근경색이 찾아왔어요. 병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던 중이었는데 택시 안에서 갑자기 가슴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택시기사님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즉시 근처 응급실로 저를 데려다 주셨어요. 그 기사님은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입원 중에 수면무호흡증도 발견되었는데 밤중에 제 호흡이 평소 10번 이상 멈췄다고 해요. 세 번째 심장 시술을 받았고 수면무호흡 치료기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250만 원밖에 남지 않았고 이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어요.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는데 연간 의료비에 상한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거든요. 그리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 약 1억 5천만 원 정도 가치가 있었지만 30년 된 노후주택이라 1억 원 정도밖에 대출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프면 집이 있어도 소용없다는 생각에 대출을 받기로 했죠. 지역 의료급여도 신청하고 차상위계층으로 등록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니 여러 도움의 손길이 있더라고요. 딸이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는데 저희 상황이 어려워지자 유학을 중단하고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내 꿈을 포기하게 할 수 없다고 말했죠. 상황이 어려워도 자식의 꿈까지 포기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수면무호흡 치료기는 구입 대신 저가형으로 임대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조금씩 살만한 방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수면무호흡 치료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니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운하게 일어났다고 느꼈어요. 아내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걷기 시작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어김없이 걸었습니다. 소금 대신 허브와 향신료로 맛을 내는 저염식 식단으로 전환했고 혈압과 혈당도 매일 측정했어요. 아침 기상 직후 식사 전후로 꼼꼼히 체크했죠.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명상 앱도 사용해보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요. 심장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동년배 환자들을 만났고 함께 심장지킴이라는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약값 절약 정보나 저염식 레시피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단체방도 만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서로 병원에 동행해주는 서비스도 시작했는데 혼자 가면 불안해하는 회원들을 함께 가주는 활동이었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회원들에게는 제가 알게 된 복지 정보도 안내해드렸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년 직전에 그 종합검진만 받았어도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 하는 후회가 듭니다. 이건 평생 제 마음속에 남을 것 같아요. 매일 아침 7개의 약을 복용하면서 건강의 중요성을 실감합니다. 큰 텃밭 대신 작은 베란다에서 상추와 고추를 가꾸고 있어요. 큰 꿈은 접었지만 작은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손주에게 들려줄 육성 메시지를 녹음하고 있어요. 언젠가 제가 없을 때 들려주라고 아들에게 맡겨두었습니다. 퇴직 후 최소 10년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자랑하던 체력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돌이켜보니 제 부모님도 모두 고혈압이셨어요. 아버지는 65살에 뇌출혈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당뇨가 있었죠. 그런데 저는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여겼죠. 유전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간과했던 거죠. 게다가 공장에서의 생활 패턴도 문제였어요. 식사 시간이 불규칙했고 야근이 잦다 보니 인스턴트 식품과 짜고 매운 음식을 자주 먹었습니다. 커피와 담배로 피로를 달래는 것이 일상이었고 회식 자리에서는 소주를 마시는 것이 당연했죠. 생산라인에서 일하면서 항상 시간에 쫓겼어요.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껴야 할 정도로 바빴죠. 그러다 보니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뒷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은 받았지만
이상이 발견되어도 후속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것은 미루기 일쑤였어요. 일이 우선이었으니까요.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부품에는 엄격한 품질 관리가 적용되었는데 정작 제 몸에는 그런 관리가 없었던 거죠. 불량품이 나오면 즉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는데 제 몸에서 나오는 불량 신호는 무시했어요. 공장의 기계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품을 교체했는데 제 몸은 그렇게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지만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검진을 미루지 마세요. 특히 가족력이 있다면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퇴직 준비는 돈뿐만 아니라 건강도 포함되어야 해요. 아무리 많은 퇴직금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퇴직 후의 삶을 계획할 때 저는 경제적인 부분만 생각했어요. 퇴직금과 연금으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 어떤 취미를 가질지만 고민했죠. 건강에 대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금까지 건강했으니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죠. 이제 와서 깨달은 것은 건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노후 준비라는 사실입니다. 심근경색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사실 여러 신호가 있었지만 제가 무시했던 거죠. 계단을 오를 때 가끔 느껴지던 숨가쁨, 과로 후 느껴지던 가슴 통증, 불규칙해진 수면 패턴 등 모두 경고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나이 탓, 피로 탓으로 돌렸어요. 이제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몸이 보내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법을 뒤늦게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심장지킴이 모임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저 정보를 공유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새로 진단받은 환자들의 멘토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막막해하는 분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며 위로와 조언을 전해주고 있어요. 특히 퇴직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다양한 의료비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같은 모임의 박 선생님이 제 조언 덕분에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되었다며 고마워하셨을 때였어요. 그분은 저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제가 알려드린 복지 정보로 치료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고 있어요. 최근에는 모임 회원들과 함께 지역 복지관에서 심장병 예방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퇴직을 앞둔 50대 후반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저희의 경험을 나누고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오늘 강의를 듣고 내일 바로 병원에 가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감동했습니다. 수면무호흡증 치료기는 제 생활에 큰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마스크를 쓰고 자는 것이 불편했지만 이제는 없으면 잠을 못 잘 정도가 되었습니다. 치료기를 사용한 후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개운함은 정말 놀라웠어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낮 동안의 피로감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수면무호흡증이 심근경색의 한 원인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사 선생님도 그런 가능성을 언급하셨거든요.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여러 지원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본인 부담 상한제 등 다양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정보를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어요. 아내는 제 병간호를 하느라 자신의 건강을 더 챙기지 못했습니다. 당뇨로 인한 망막병증이 악화되어 시력이 많이 나빠졌어요. 이제는 제가 아내의 눈이 되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산책할 때는 제가 길을 인도하고 식사를 준비할 때는 제가 도와주고 있어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심근경색이 왔을 때는 앞으로의 삶이 막막했어요. 우울감에 빠져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침대에만 누워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가고 있어요. 예전처럼 산을 오르거나 무거운 것을 들 수는 없지만 천천히 걷고 가벼운 원예 활동을 하며 소소한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손주가 이제 3살이 되었는데 제가 아프다는 것을 아는지 항상 제 옆에 조용히 앉아 그림책을 보여줍니다.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게는 최고의 치료제가 되고 있어요. 손주를 위해서라도 더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렵지만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부담이 있지만 최소한 의료비 걱정은 덜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상한제 덕분에 연간 의료비 지출의 상한이 생겼고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아 여러 복지 혜택도 받게 되었어요. 만약 제가 정년퇴직 전에 건강에 더 신경 썼다면 아마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후회만 해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 약을 먹으며 오늘 하루도 감사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퇴직을 앞둔 분들에게 진심으로 조언하고 싶어요. 퇴직 준비는 재정 계획만큼이나 건강 계획도 중요합니다. 종합검진을 꼭 받으시고 작은 증상도 놓치지 마세요. 건강은 돈보다 더 소중한 자산입니다. 제 아버지는 한평생 몫으로 일하시다가 퇴직하신 지 1년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젊었던 저는 그냥 운이 없으셨나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의 전철을 밟고 있는 건 아닌지 두렵기도 합니다. 가끔은 지금 상황이 원망스럽기도 해요. 회사에서 일할 때는 건강검진을 받으라, 병원에 가보라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제 자신이 미워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정작 그 결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최대한 떨쳐내려고 노력합니다. 지금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저와 아내는 이제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고 있어요. 두 사람 다 완전히 건강하지는 않지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시력이 좋지 않아 제가 책을 읽어주고 저는 심장이 약해 아내가 약 챙기는 것을 도와줘요. 35년 함께 살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의존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가끔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도 건강하게 조깅하시는 분들을 봐요. 그럴 때면 부럽기도 하고 제가 좀 더 일찍 건강에 신경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극도 받아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갖게 되거든요. 3번의 심근경색을 겪으면서 저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일과 돈이 최우선이었는데 이제는 건강과 가족, 그리고 작은 행복을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되었어요. 퇴직 후의 삶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나름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심장지킴이 활동을 통해 사회에 작게나마 기여하고 있다는 보람도 있고 손주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도 있어요. 인생이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택시에서 쓰러졌던 그날, 택시기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때로는 낯선 이의 도움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기사님께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는데 기회가 된다면 꼭 만나서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 동안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제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 이것이 제가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희라고 합니다. 올해 72살이 되었네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저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중소식품회사에서 품질관리 일을 15년 하다가 초등학교 급식조리사로 18년 일했어요. 57살에 퇴직했죠. 조리사 말년에는 월급이 210만 원 정도였어요. 퇴직금으로는 약 1,300만 원을 받았고 지금은 국민연금으로 월 82만 원을 받고 있어요. 62살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죠. 지금은 남편과 함께 낡은 다가구 주택 1층에 살고 있어요. 집은 저와 남편 공동 명의로 되어 있고 시가로는 1억 5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제 남편은 75살인데 예전에는 소형 인쇄소를 운영했어요. 하지만 68살에 갑자기 뇌졸중이 와서 은퇴해야 했죠. 지금은 편마비가 있어 거동이 불편해요. 아들은 46살인데 지방에 살고 있고 딸은 43살인데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저는 기독교 신자로 30년이 넘게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권사 직분을 맡고 있죠. 건강은
글쎄요, 15년 전부터 당뇨가 있어서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고 백내장 수술도 2번 받았어요. 제가 교회 생활을 시작한 건 참 오래 전이에요. 처음에는 식품회사에서 일할 때였는데 야근이 많아서 제대로 봉사를 하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틈틈이 성가대 활동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로도 봉사했었죠. 하지만 매주 주말마다 야근하는 날이 많아져서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에 조리사로 직업을 바꿨는데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수백 명의 아이들 급식을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싶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퇴직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내가 교회에 보답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했죠. 처음에는 교회 청소 봉사와 주일 식사 준비를 도왔어요. 하지만 57살의 몸으로도 생각보다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되더라고요. 특히 당뇨가 있다 보니 컨디션 조절이 쉽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서 있으면 다리가 저리고 아프고 힘든 일을 하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죠. 제가 반찬 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손주들 때문이었어요. 방학 때마다 지방에서 손주들이 올라오면 정성껏 반찬을 준비했거든요. 그때마다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니 반찬은 정말 맛있어요. 이런 반찬은 돈 주고도 먹기 힘들어요. 라고 칭찬했죠. 처음에는 그저 가족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 자신감을 심어줬어요. 그러다 우리 교회 장로님 부인 장례식이 있었는데 제가 자원해서 조문객들을 위한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식품회사에서 품질 관리를 했던 경험과 학교 급식실에서 대량 조리를 했던 경험이 도움이 됐죠. 그날 준비한 도시락이 너무 맛있다고 많은 분들이 칭찬해 주셨어요. 특히 제가 당뇨 관리를 위해 연구했던 건강식 레시피가 의외로 큰 호응을 얻었죠. 짜지 않으면서도 깊은 맛을 내는 방법, 당이 적으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하기는 힘들지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로 봉사하면 어떨까? 그래서 시작한 게 반찬 봉사였어요. 처음에는 교회 독거노인 3분에게 주 1회 반찬을 만들어 배달해 드리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집에서 만들어서 남편과 함께 전달해 드렸죠. 그런데 이 작은 시작이 생각보다 큰 반응을 얻었어요. 반찬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께 이정희 권사님이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주셔서 식사 때마다 감사기도를 드린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 말씀을 전해 들은 목사님이 저를 불러 큰 격려를 해주셨어요. 권사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봉사입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섬기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그 격려에 힘입어 조금씩 봉사 범위를 넓혀갔어요. 교회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반찬 봉사를 시작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저 봉사라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웃을 돕고 교회에 봉사한다는 기쁨으로 가득 찼었죠. 그런데 갑작스러운 시련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68살 때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예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소형 인쇄소를 운영했는데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면서 가게도 접어야 했죠. 치료비로 3천만 원 가까이 들었고 저희가 모아둔 저축 대부분을 소진해야 했어요. 더 큰 문제는 그 후였어요. 남편은 퇴원 후에도 왼쪽 편마비가 남아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웠고 휠체어를 타야 했죠. 갑자기 저희 가정의 경제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저는 국민연금으로 82만 원, 남편은 76만 원, 합쳐서 월 158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마저도 남편의 약값과 병원비 그리고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아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그때 마침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도와주고 싶을 정도였죠. 딸은 캐나다에 이민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착하느라 바빴고 그쪽에서도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웠어요. 매일 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길을 보여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 상황이 교회에 알려진 모양이었죠. 목사님이 제안하셨어요. 권사님, 교회 주방을 사용하시면 어떨까요? 반찬 봉사를 하시면서 조금 규모를 키워서 작은 수익도 올리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주방을 무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교회에서 장사를 한다고? 그게 괜찮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목사님은 이것은 장사가 아니라
권사님의 재능으로 이웃을 돕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게 용기를 주셨죠. 어르신들께 건강한 반찬을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 반찬 봉사단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교인 10가구를 대상으로 주 2회 반찬 3종 세트를 1만 10,000원에 판매했어요. 수익이라기보다는 재료비와 약간의 인건비 정도를 받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교회 주변 어르신들까지 고객이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한 달 만에 고정 고객이 30가구로 늘어났고 월 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남편의 약값을 감당할 수 있는 소중한 돈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마음속에 늘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이 문제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담임 목사님과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저를 위로해 주셨죠.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권사님은 음식으로 섬기시는 거고요.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셨잖아요. 그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결심했죠. 수익금의 10%는 반드시 선교원금으로 기부하기로요. 그렇게 하니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어요. 이제는 장사가 아니라 이웃을 돕는 일이라는 마음으로 반찬을 만들게 되었죠. 제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돼요.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일어나서 준비하고 옷이 새벽 기도회에 참석해요. 기도회가 끝나면 바로 교회 주방으로 가서 그날의 반찬 준비를 시작하죠. 새벽 6시부터 오전 11시까지 반찬을 만들어요. 백내장 수술을 2번이나 받았는데도 자주 눈이 침침해져서 칼질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아침에는 더 심하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남편이 큰 도움이 돼요. 비록 편마비가 있지만 휠체어를 타고 교회 주방에 와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와주거든요. 양파 까기, 마늘 다듬기 같은 일들을요. 처음에는 당신이 그런 일까지 해야 하나라고 말렸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나도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가만히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이 올 것 같아. 저희 반찬의 가장 큰 특징은 약이 되는 음식이에요. 제가 15년 동안 당뇨와 싸우면서 연구한 저염, 저당 레시피를 사용하거든요. 보통 반찬 가게의 음식은 짜고 달고 자극적인데 저는 그런 방식을 따르지 않아요. 대신 천연 재료의 맛을 최대한 살리는 방식으로 요리해요. 처음에는 염려했어요. 짜지 않고 달지 않으면 맛이 없다고 할까? 하지만 의외로 고객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특히 고령 고객들이 많다 보니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했죠. 이정희 권사님 반찬 먹고 혈압약을 줄였다는 분도 계셨고 당뇨 수치가 좋아졌다는 분도 계셨어요. 제철 채소 위주로 반찬을 만들어요. 그래야 재료비도 절감할 수 있고 영양가도 높으니까요. 봄에는 냉이 쑥 달래로 나물을 만들고 여름에는 가지, 오이, 열무김치를 많이 준비하죠. 가을에는 버섯류와 늙은 호박으로 건강 반찬을 만들고 겨울에는 무와 배추를 활용한 반찬들을 준비해요. 반찬을 만들면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특히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배달할 때면 그분들의 안부도 확인하게 되죠. 한 번은 고객 중 한 분이 반찬을 받으러 오지 않으셔서 걱정되어 직접 찾아갔는데 그분이 화장실에서 넘어져 계시는 것을 발견한 적도 있어요. 다행히 구급차를 불러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죠. 또 교회에 나오지 않던, 그러니까 신앙이 없으신 지역 주민들과도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됐어요. 반찬을 사러 오시는 분들과 짧게라도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그분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기도 하죠.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함께 기도해 드리기도 해요.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권사님, 오늘도 기도해 주세요라고 먼저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쉽지만은 않아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점점 저하되고 있고 말초 신경병증 때문에 손발이 저리고 아픈 경우가 많아요. 특히 하루에 서너 시간 이상 서 있으면 다리 통증이 심해져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교회 청년들이 저를 위해 특별한 주방 의자와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리대를 만들어줬어요. 덕분에 앉아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됐죠. 제 건강 상태를 알고 계신 교회분들이 자원봉사를 자청하셔서 이제는 소소한 도움도 받고 있어요. 특히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젊은 주부 3분이 번갈아 가면서 와서 도와주세요. 그분들은 제게 반찬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는 기꺼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비법을 전수해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세대 간 지혜가 전해지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딸이 캐나다로 이민 간 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딸이 저와 남편을 초청해서 3개월 동안 캐나다에 머물렀죠. 딸은 저희더러 아예 캐나다로 이주하자고 제안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여기서는 의료 혜택도 좋고 노인복지도 잘 되어 있어요. 저희가 모시고 살게요. 정말 감동적인 제안이었고 진지하게 고민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내 자리는 한국이라고 결심했죠. 교회에서의 봉사, 반찬 봉사를 통해 만난 어르신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평생을 살아온 이곳을 떠날 수 없었어요. 딸에게는 미안했지만 오히려 그 결정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남편의 건강이 많이 좋아지진 않았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을 통해 부부애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각자 바빠서 대화할 시간도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남편은 비록 몸이 불편해도 정신은 또렷하고 제가 하는 일에 큰 관심과 지지를 보내줘요. 가끔은 당신이 나보다 더 힘든데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 내가 부끄럽다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당신 덕분에 내가 더 열심히 살게 된다고 말해요. 지방에 사는 아들 가족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를 방문해요. 그때마다 손주들에게 요리 비법을 알려주는 게 큰 즐거움이에요. 특히 큰 손녀가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방학 되면 일주일 정도 저희 집에 와서 함께 반찬을 만들어요. 손녀가 할머니처럼 맛있는 반찬을 만들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때면 정말 가슴이 뿌듯해요. 많은 분들이 저보고 대단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적어도 아직 쓸모 있는 내가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해요. 월 50만 원의 수익이 크진 않지만 그 돈으로 남편 약값도 내고 생활에 보탬이 되니 감사할 따름이죠. 교회에서는 이제 제 반찬 만들기 강좌가 정식 프로그램이 됐어요. 한 달에 2번 토요일 오후에 젊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반찬 만들기를 가르쳐요. 강좌비는 받지 않고 재료비만 조금씩 받는데 그렇게 모인 돈도 전액 선교헌금으로 드리고 있어요. 세대 간 지혜를 나누는 일,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봉사가 되는 것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교회에서 저를 위한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반찬 봉사를 시작한 지 5년이 되었다면서요. 정말 부끄럽고 감사했어요. 목사님께서 이정희 권사님의 반찬 봉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랑과 돌봄의 실천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날 예배 후에 모두 함께 제가 만든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한 어르신이 제게 오셔서 권사님 반찬 덕분에 제가 병원에 덜 가요. 정말 약이 되는 음식이에요. 라고 하시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요즘은 가끔 지역 복지관에서도 제게 요리 강좌를 부탁하세요. 아직 체력이 따라주는 한 그런 요청들도 기꺼이 수락하려고 해요.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음식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는 한 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제게는 사역이에요. 음식을 통해 사람들을 섬기고 위로하고 건강을 돕는 일이죠. 비록 제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지만 마음만은 더욱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제게 72살에 그렇게 일하면 더 아프지 않으세요? 라고 물으세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일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아파요. 몸은 조금 힘들어도 마음이 행복하니까 괜찮아요. 매일 아침 새벽 기도회에서 감사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이 나이에도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만드는 반찬을 통해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매달 50만 원의 수익이 생길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이 작은 일을 통해서도 저희 부부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은 미래가 걱정될 때도 있어요. 남편과 제가 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 하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성경 말씀을 떠올려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오늘 주어진 일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 믿어요. 제 이야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월 50만 원, 그게 뭐 대수냐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 50만 원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제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돈을 버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 나누는 이야기들, 함께하는 기도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젊었을 때는 큰 꿈을 꾸기도 했었죠. 식품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나중에는 식당도 차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 작은 반찬 봉사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해 가장 필요한 곳에서 섬길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교회 주방에서 반찬을 만들며 감사 찬송을 불러요. 비록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만은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진실해요. 찬송을 부르다 보면 어느새 눈물이 나곤 해요.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저한테 특별한 일이 있어요. 작년에 교회 반찬 봉사단이 지역 신문에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그 기사를 본 구청 복지과에서 연락이 왔는데 독거노인 급식 지원 사업의 파트너로 저희 봉사단을 고려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만약 성사된다면 더 많은 어르신들께 건강한 반찬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물론 수익도 조금 더 늘어날 테고요. 처음엔 그 제안을 듣고 겁이 났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기도 끝에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만약 이 일이 저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건 분명 하나님의 뜻일 테니까요. 지금은 구청과 협의 중이고 내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요즘 종종 제 이야기를 교회 청년들에게 들려줘요. 젊은 세대들이 은퇴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찾기 위해 기도하세요. 저희 둘째 손녀가 이번에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진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저한테 물었죠. 할머니는 어떻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셨어요? 사실 저는 젊었을 때 특별히 요리가 좋아서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생계를 위해 선택한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손녀에게 말했어요. 처음부터 너의 열정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 때로는 성실하게 계속하다 보면 그 일이 열정이 되기도 한단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힘든 시간도 슬픈 시간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 나이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 모든 과정이 저를 오늘의 자리로 인도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식품회사에서의 품질관리 경험, 학교 급식실에서의 대량 조리 경험, 그리고 당뇨와 싸우며 연구한 건강식 레시피.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게 준비시켜준 과정이었던 거예요. 남편은 요즘 저한테 자주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이 나이에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내가 더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정말 그래요. 비록 우리 부부가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 않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아직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가끔 옛 친구들을 만나면 정희야, 너 아직도 일하냐? 이제 쉬엄쉬엄 해야지. 라고 말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일이 아니라 즐거움이야. 내가 만든 반찬을 먹고 건강해지는 사람들을 볼 때 느끼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그리고 속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이에도 저에게 이런 기쁨을 주셔서. 제가 처음 반찬 봉사를 시작했던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교회 독거노인 3분에게 반찬을 처음 전달했던 날이요. 그중 한 분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이정희 권사, 이 나이 되고 나니 누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줄까 싶었는데 정말 고마워요. 그때 느꼈던 그 감동이 지금까지 저를 이 일에 매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매달 반찬 봉사로 얻는 50만 원의 수익. 누군가에게는 작은 금액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돈을 받을 때마다 드리는 감사 기도가 제 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요. 하나님, 이 나이에도 저를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만드는 반찬을 통해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작은 일을 통해서도 저희 부부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 70살이 됐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아이돌 덕후가 됐다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실 거예요. 사실 저도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1990년부터 서울 인원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했어요. 30년 넘게 한자리에서 장사하면서 단골 손님들과 정을 쌓아왔죠. 처음에는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했어요. 과일 상자 나르고 진열하고 손님 대하고.
힘든 일이었지만 남편과 함께여서 즐거웠어요. 그 시절에는 시장이 참 북적였어요. 특히 명절 때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손님이 많았죠. 그때는 하루에 12시간씩 일해도 힘든 줄 몰랐어요. 아이들 학비도 벌고 생활비도 벌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5년 전 남편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침에 가게 문을 열러 가다가 길에서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119가 왔을 때는 이미 늦었대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33년을 함께 살았는데 작별 인사도 못하고 그래도 가게가 있어서 정신 붙들고 살았습니다. 혼자서 과일 상자 나르는 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오랜 단골들이 도와주시고 챙겨주셔서 버텼어요. 하지만 시장 상황이 점점 나빠졌어요. 2015년부터 임대료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월 8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게다가 근처에 대형 마트가 들어서면서 손님이 확 줄었어요. 예전에는 주말이면 하루 매출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됐는데 나중에는 30만 원이 잘 나온 날이었어요. 거기다 2020년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시장에 사람들이 더 안 오게 됐죠. 매출은 계속 떨어지는데 임대료는 오르고 결국 가게 문을 닫기로 결정했어요. 30년 넘게 장사했는데 남은 건 몸의 통증뿐이었어요. 허리는 굽고 무릎은 아프고 장사하면서 저축한 돈으로 전세 살고 있었는데 가게 정리하고 보증금도 까먹게 되어서 결국 월세로 옮겨야 했어요. 남편을 잃고 가게까지 잃으니 정말 삶의 의미를 잃은 것 같았어요. 전세 1억 원 살던 집에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5만 원 내는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남은 돈 3천만 원은 통장에 넣어두고 쓰지 않으려고 했었죠. 혹시 모를 병원비나 비상금으로 남겨두고 싶었거든요. 매일 TV만 보면서 집에만 있었어요. 과일 가게 할 때 친하게 지내던 상인들과도 연락이 끊겼어요. 내가 먼저 피했어요. 다들 장사 잘 되고 있는데 저만 실패한 것 같아서 마주치기 부끄러웠거든요. 게다가 혼자 있으니 우울한 생각만 들더라고요. 결국 병원에 가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게 됐어요. 약 먹으면서 하루하루 버텼어요. 국민연금은 67만 원 정도 나왔어요. 남편이랑 25년 동안 납부했는데 사실 늦게 가입해서 금액이 많지 않았어요. 거기에 기초연금 14만 원 더해서 총 81만 원이 나오는데 그걸로는 생활이 빠듯했어요. 월세 45만 원 내고 나면 36만 원밖에 안 남잖아요. 다행히 아들과 딸이 매달 용돈을 50만 원씩 보내줬어요. 아들은 45살인데 회사원이고 딸은 42살인데 직장 다니면서 남편과 맞벌이하고 있어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게 너무 미안했지만 그래도 그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제 일상은 정말 단조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TV 보고 점심 먹고 또 TV 보고 저녁 먹고 또 TV 보고 가끔 아파트 주변 산책하는 게 유일한 외출이었죠. 건강도 안 좋아져서 고혈압 약을 먹기 시작했고 3년 전에는 빙판길에 넘어져서 흉추 11번, 12번이 골절됐어요. 3개월 동안 침대에만 누워 있었어요. 그때 정말 살 의미를 찾기 힘들었어요. 게다가 나이 들면서 귀도 잘 안 들려서 보청기를 끼게 됐어요. 그런데 제 인생의 변화가 찾아온 건 지은이 제 손녀 덕분이었어요. 지은이는 16살 고등학생인데 1학년 때부터 이미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있었어요. 제 생일날 지은이가 깜짝 선물을 가져왔어요. 그게 바로 아이돌 콘서트 티켓이었죠. 할머니, 한 번만 저랑 같이 가주세요. 엄마 아빠는 바빠서 못 가요. 처음엔 저런 시끄러운 곳에 내가 왜 가? 싶었어요. 다 거절했다가 지은이가 너무 실망하는 표정을 지어서 마지못해 따라가기로 했어요. 콘서트 날 지은이는 아침부터 들떠 있었어요. 저를 위해 특별히 편한 옷을 골라주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하면서 제가 평소에 안 입는 청바지랑 흰 티셔츠를 골라줬어요. 그리고 머리도 예쁘게 묶어주고 가벼운 화장까지 해줬죠. 오랜만에 꾸미니까 기분이 이상했어요. 과일 가게 할 때는 항상 앞치마 입고 장갑 끼고 일만 했으니까요. 콘서트장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걸 보는 건 오랜만이었거든요. 게다가 대부분 지은이 또래 젊은 친구들이었어요. 어쩌다 저 같은 할머니가 한둘 보였는데 아마 손주 따라온 할머니들이었겠죠.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지은이가 응원봉이라는 걸 건네줬어요. 처음 보는 물건이었어요. 버튼을 누르니까 형형색색 빛이 나더라고요.
공연이 시작되고 그 순간 저는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시끄러운 곳은 처음이었어요. 모두가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응원봉 흔들고 지은이도 옆에서 신나게 노래 따라 부르고 춤도 추고 처음에는 정신이 없었지만 곡이 바뀌고 두세 곡 지나니까 이상하게 리듬이 제 몸에 스며들더라고요. 무대 위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춤추고 노래하는지 보니까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렇게 젊은 나이에 저렇게 열정적으로 무언가에 몰두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지은이는 제가 조금씩 흥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더니 기뻐했어요. 할머니 재밌죠? 하고 물었을 때 저도 모르게 생각보다 괜찮네 하고 대답했어요. 사실 제 귀에는 보청기를 끼고 있어도 소리가 잘 안 들렸지만 그 에너지와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웠어요. 콘서트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이에게 계속 질문했어요. 왜 저 사람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아? 저 아이들은 몇 살이야? 저 노래 제목이 뭐야? 지은이는 너무 신나서 저에게 모든 걸 설명해 줬어요. 그룹 멤버들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히트곡 데뷔 연도 특기까지. 지은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궁금증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이에게 물었어요. 그 아이들 노래 어떻게 들을 수 있어? 지은이는 제 스마트폰을 가져와서 유튜브 앱을 열고 사용법을 알려줬어요. 검색창에 그룹 이름을 입력하고 뮤직비디오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줬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지은이가 참을성 있게 알려줘서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렇게 시작된 제 아이돌 덕질은 생각보다 빠르게 심화됐어요. 처음에는 지은이가 좋아하는 그룹만 찾아봤는데 연관 동영상으로 다른 그룹들도 알게 됐어요. 무대 영상, 예능 출연 영상, 팬미팅 영상. 하나씩 보다 보니 점점 빠져들었어요. 가사가 정말 좋더라고요. 우리 때는 이런 노래가 없었지 하면서도 계속 듣게 됐어요. 이렇게 새로운 취미가 생기니까 우울감도 많이 줄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유튜브로 새 영상 찾아보는 거였어요. 응원봉을 사달라고 지은이에게 부탁하기도 했죠. 지은이는 처음에 깜짝 놀라더니 기뻐하면서 인터넷으로 바로 주문해줬어요. 제 방에 아이돌 포스터도 붙이고 앨범도 몇 장 사서 모으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지은이와의 관계였어요. 전에는 밥 먹었니? 학교는 어땠니? 정도의 피상적인 대화만 했는데 이제는 진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최신 앨범이 나오면 같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감상을 나누고 멤버들의 근황도 서로 알려주고 지은이가 저에게 K-팝 용어들을 설명해 줬어요. 컴백이 뭔지, 팬사인회가 뭔지, 팬덤 이름은 뭔지.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금방 익숙해졌어요. 어느 날 지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내 친구들보다 더 잘 알게 됐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70대 할머니가 10대들의 문화에 관심을 갖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만큼 제 삶이 풍요로워졌어요. 3년 전에 빙판길에서 넘어져서 흉추골절로 3개월 동안 침대에만 누워 있었을 때도 아이돌 콘텐츠가 제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스마트폰으로 영상 보는 시간만큼은 웃을 수 있었어요. 통증이 심할 때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다스렸어요. 그때 정말 아이돌 덕분에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병원 다니면서 만난 다른 할머니들에게 제 취미를 이야기했더니 처음에는 다들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70대 할머니가 아이돌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휴대폰으로 영상 몇 개 보여주니까 관심을 보이는 할머니들도 생겼어요. 이제는 병원 대기실에서 만나면 순자 씨 요즘 어떤 그룹 좋아해? 하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날 지은이가 신기한 제안을 했어요. 할머니 반응이 너무 재밌어요. 영상 찍어볼래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거절했지만 지은이가 계속 부탁하길래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할머니의 K-팝 리액션이라는 컨셉으로 첫 영상을 찍었어요. 제가 처음 보는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리액션하는 영상이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영상이 올라가고 일주일 만에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어요. 댓글도 정말 많이 달렸어요. 경험 많은 할머니가 신세대 음악 듣는 모습이 신선해요. 할머니의 솔직한 감상이 재밌어요. 우리 할머니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같은 댓글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유튜브에서 수익이 발생했다는 알림이 왔어요. 이게 돈이 된다고? 정말 놀랐어요. 그렇게 시작된 유튜브 채널은 1년 만에 구독자 5만 명을 돌파했어요. 지금은 12만 명이 넘었어요.
비슷한 나이대 구독자들도 꽤 있더라고요. 저도 70살인데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취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감사해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 정말 행복해요. 유튜브를 더 잘 운영하고 싶어서 서울시에서 하는 시니어 디지털 교육에도 참여했어요. 영상 편집하는 법, 썸네일 만드는 법 같은 기술을 배웠죠. 이제는 제가 직접 간단한 편집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지은이는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배우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빨리 배울 줄 몰랐어요. 하면서 기특해 하더라고요. 배운 지식을 나누고 싶어서 지역 노인정에서 스마트폰 사용법 알려주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유튜브 보는 법, 카카오톡 사용법, 배달 앱 주문하는 법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쳐줬어요. 처음에는 서너 명만 오셨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15명까지 늘어났어요. 같은 또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보람찼어요. 난청 때문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어서 음악 감상이 조금 어려웠어요. 특히 노래 가사를 정확히 알아듣기 힘들었죠. 그런데 지은이가 생일 선물로 고급 헤드폰을 사줬어요. 보청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헤드폰이었어요. 그걸로 음악을 들으니까 음질이 훨씬 좋아졌어요. 게다가 유튜브 영상에는 자막이 있어서 가사까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가사까지 이해하니 더 재밌어요. 라고 했더니 지은이가 가사 해석도 찾아서 보여줬어요. 재미있는 건 제 난청 극복을 위한 노력이 유튜브 콘텐츠의 진정성을 더해줬다는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할머니가 난청임에도 불구하고 K-팝을 즐기는 모습이 감동적이에요. 라는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제 약점이 오히려 장점이 된 거죠. 이제 저의 경제 상황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연금 81만 원에 유튜브 수익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더해지고 거기에 자녀들이 주는 용돈 50만 원까지 하면 월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어요. 유튜브 수익이 늘면서 자녀들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언젠가 아들에게 용돈 좀 줄여도 된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사기라도 당하신 거 아니에요? 하고 걱정했어요. 유튜브로 돈을 번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제 채널을 직접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믿더라고요. 팬들이 보내주는 소소한 선물들도 있어요. 헤드폰, 포토카드, 앨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감사히 받고 있어요. 특히 좋아하는 그룹의 앨범을 팬들이 보내줄 때면 정말 기뻐요. 최근에는 적금도 다시 들었어요. 매달 30만 원씩 저축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모은 돈으로 손녀 대학 등록금 보태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요. 지은이가 3년 후면 대학에 가니까 그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저의 스타일도 많이 바뀌었어요. 핸드폰 케이스도 아이돌 사진으로 바꾸고 옷 스타일도 조금 더 밝고 화려해졌어요. 딸이 저를 보더니 엄마 막내 딸 생겼어요. 하고 놀리더라고요. 그래도 딸도 제가 활기차게 사는 모습을 보고 좋아해요. 아들도 처음에는 어머니, 나이답게 좀 사세요. 하고 말했는데 이제는 자기 친구들한테 우리 어머니는 유튜버예요. 하고 자랑한대요. 제가 이렇게 K-팝에 빠지면서 동네 할머니들에게도 K-팝을 소개하는 문화 전도사 역할을 하게 됐어요. 노인정에 모이면 제 휴대폰으로 뮤직비디오를 틀어주고 멤버들 소개도 해주고. 처음에는 시끄럽다 시끄러워 하면서 귀를 막으시던 분들도 이제는 같이 흥얼거리세요. 할머니들끼리 최애 멤버가 누구냐며 토론하는 모습은 정말 재밌어요. 지은이는 절 학교 축제에도 데려갔어요. 거기서 지은이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아이들이 저를 보더니 할머니 팬이에요. 하고 인사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 유튜브 채널을 다 본 친구들이었어요. 지은이가 저에게 고백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많아졌어요. 다들 우리 할머니가 멋있대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이제 저는 제 인생에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이 꿈이에요. 70대 크리에이터는 많지 않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좋아하는 아이돌 팬미팅에 가보는 것이 버킷리스트예요. 유튜브에서만 보던 아이들을 실제로 만나보고 싶어요. 지은이가 말하길 팬사인회에 가면 직접 사인도 받고 대화도 할 수 있대요. 생각만 해도 설레요. 노인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강사로도 활동하고 싶어요. 제가 배운 걸 같은 세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나이 들어서도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서울시 노인복지관에서 연락이 와서 강의 제안을 받기도 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기회가 된다면 꼭 해보고 싶어요.
K-팝 덕분에 찾은 제2의 인생 정말 감사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요. 오늘은 어떤 영상을 볼까, 어떤 콘텐츠를 만들까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제 콘텐츠를 보고 힘을 얻었다는 메시지를 받을 때면 정말 행복해요. 특히 할머니 덕분에 우울증을 이겨냈어요. 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했어요. 요즘은 지은이와 함께 콘서트 일정을 체크하고 있어요. 죽기 전에 콘서트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첫 콘서트는 정신없이 봤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은이가 말하길 응원법도 있고 떼창이라는 것도 있대요. 다음 콘서트에서는 저도 함께 노래 부르고 춤도 추고 싶어요. 70살이 넘어 시작한 아이돌 덕질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은 정말 몰랐어요. 과일 가게 할 때는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이었는데 지금은 매일 새로운 일이 생겨요. 어제는 팬들과 실시간 방송도 했어요. 처음에는 긴장해서 말도 잘 안 나왔는데 팬들이 댓글로 응원해주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2시간 동안 방송했는데 2,000명이 넘는 분들이 봐주셨어요. 생각보다 인기가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저의 유튜브 콘텐츠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건 할머니의 솔직 리뷰예요. 신곡이 나오면 제가 첫 감상을 그대로 담는 영상인데 팬들이 제 솔직한 반응을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이 파트는 좀 시끄럽네, 이 가사는 우리 때랑 비슷한데? 같은 솔직한 코멘트가 의외로 호응이 좋아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곡은 흥에 겨워 몸을 흔들기도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할머니 댄스 브레이크 라며 팬들이 좋아해요. 가끔은 힘든 일도 있어요. 악성 댓글을 달아서 상처 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할머니가 무슨 아이돌이냐, 관종이다 이런 댓글들이 달릴 때는 속상했어요. 지은이가 그런 댓글을 보고 화를 내기도 했는데 저는 오히려 아이를 달랬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야. 괜찮아. 그래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흉추 골절로 아팠을 때도 팬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됐어요. 3개월 동안 침대에만 누워 있었는데 그때 팬들이 응원 편지와 선물을 많이 보내줬어요. 병원에 있을 때 딸이 펠레터를 가져와서 읽어줬는데 그게 정말 위로가 됐어요.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할머니 영상 보면서 저도 힘을 얻어요. 이런 메시지들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회복 후에는 제 건강 이야기도 솔직하게 공유했어요. 제 나이대 구독자분들이 많으니까 건강관리 방법이나 병원 다니면서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죠. 특히 보청기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어요. 저도 보청기 끼는데 너무 불편해요. 어떤 제품 쓰시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왔어요. 제가 사용하는 보청기와 편하게 쓰는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도움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딸이 처음에는 제가 인터넷에 얼굴을 공개하는 걸 걱정했어요. 엄마, 사기당하면 어떡해요?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할 수도 있어요. 하면서 말렸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 세상 물정에 밝아졌어요. 온라인 사기 수법도 알게 되고 개인정보 보호하는 법도 배웠어요. 딸에게 걱정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해. 하니까 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유튜브 수익이 생기면서 자존감도 많이 올라갔어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도 제 용돈은 제가 벌 수 있다는 게 뿌듯해요. 얼마 전에는 아들 생일인데 제가 번 돈으로 좋은 지갑을 선물했어요. 아들이 어머니, 이런 거 사지 마세요. 했는데 제가 내가 번 돈으로 사는 거야. 하니까 아들이 감동해서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지은이 덕분에 저는 요즘 옷차림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늘 검은색, 회색 같은 어두운 색 옷만 입었는데 지금은 분홍색, 하늘색 같은 밝은 색 옷도 입어요. 지은이가 할머니, 이 색이 할머니한테 잘 어울려요. 하면서 골라주는 옷들이에요. 처음에는 쑥스러웠는데 이제는 저도 밝은 색이 좋아졌어요. 동네 슈퍼에 가면 주인이 아줌마 요즘 젊어 보여요. 하고 말해줘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재미있는 경험도 많았어요. 한 번은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멤버가 제 영상을 봤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아이돌이 방송에서 K-팝을 좋아하시는 70살 할머니 팬이 있는데 그분 영상 보면서 감동받았어요. 하고 말했대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서 하루 종일 웃었어요. 그 이후로 더 열심히 영상을 만들게 됐죠. 아이돌 덕질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은이 친구들이 저한테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인스타그램이 뭔지도 몰랐는데 지은이가 계정 만드는 것부터 사진 올리는 법까지 다 알려줬어요. 이제는 팔로워가 3만 명이 넘어요. 10대, 20대 친구들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고 좋아요도 눌러줘요.
가끔 길 가다가 젊은 친구들이 알아보고 사진 찍자고 할 때도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동네 마트에서 장 보다가 K-팝 할머니 맞으세요? 하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신기해요. 제가 이렇게 알려질 줄은 몰랐거든요. 지은이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로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아졌대요. 친구들이 너네 할머니 진짜 멋있다. 우리 할머니는 스마트폰도 못 켜는데 하면서 부러워한대요. 지은이가 제 영상을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다들 깜짝 놀란대요. 지은이는 절 자랑스러워하고 저는 지은이 덕분에 이렇게 변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요즘은 K-팝 덕분에 영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외국 팬들이 영어로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데 번역기로 보니까 너무 감동적인 내용이 많더라고요. 한국에 가면 할머니 만나고 싶어요. 할머니 덕분에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아요. 이런 댓글들이요. 그래서 간단한 영어 인사라도 직접 하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3번 유튜브로 영어 강의도 듣고 있어요. 손녀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입시 준비로 바빠졌지만 그래도 주말마다 와서 영상 촬영을 도와줘요. 유튜브 덕분에 우리 관계가 더 끈끈해진 것 같아요. 다른 가족들도 이제는 제 취미를 인정해줘요. 명절에 모이면 아들, 딸, 사위까지 다 같이 아이돌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관심 없던 사위도 이제는 제 채널 구독자래요. 앞으로의 계획도 많아요. 유튜브 콘텐츠도 다양하게 만들어 보고 싶어요. 요즘에는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라는 시리즈를 만들고 있어요. 제 젊은 시절 이야기, 시장에서 장사하던 이야기, 남편과의 추억 같은 것들을 담아요. 처음에는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라 망설였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아요. 할머니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엄마 생각났어요. 예전 이야기 더 해주세요 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려요.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설렌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하루를 버티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기대돼요. 오늘은 어떤 영상을 볼까, 어떤 음악을 들을까, 어떤 콘텐츠를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아이돌 덕분에 만난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요. 비슷한 나이대 크리에이터 분들과 단체 채팅방도 만들었어요. 거기서 서로 근황도 나누고 유튜브 운영 팁도 공유하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크리에이터 행사에도 참석했어요. 시니어 인플루언서라는 주제로 강연도 했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려니까 떨렸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할 말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처럼 나이 든 사람들도 디지털 세상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강연 후에 많은 분들이 연락처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중에는 70대 할아버지도 계셨는데 그분도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건 모두 손녀 지은이와 함께한 그 콘서트 덕분이에요. 만약 그때 지은이의 부탁을 거절했다면 지금도 TV만 보면서 우울하게 지냈을 거예요. 용기 내서 낯선 환경에 발을 들인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남편이 하늘에서 저를 보고 있다면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항상 보수적이었던 제가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면 믿기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은 항상 순자야, 너는 꿈이 뭐니? 하고 물었거든요. 그때는 대답을 못했는데 지금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나의 꿈은 K-팝 할머니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거야. K-팝 덕분에 생긴 변화는 정말 많아요.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제 삶이 풍요로워졌어요. 이제는 공연 보러 가는 것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면서 살고 싶어요. 70살, 80살, 90살.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지금의 저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나도 할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보세요. 저는 항상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늦은 나이에 시작해도 너무 늦지 않아요. 라고 대답해요. 실제로 제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대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뿌듯해요. 다음 주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K-팝 페스티벌에 가기로 했어요. 지은이가 티켓을 2장 선물해 줬어요. 벌써부터 너무 설레요.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응원봉을 가져갈지 고민 중이에요. 지은이는 제가 직접 응원법을 배워보라고 영상도 보내줬어요. 집에서 몰래 연습하고 있어요.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저도 다른 팬들처럼 신나게 응원하고 싶어요. K-팝 덕분에 제 인생에 다시 빛이 들어왔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대되고 앞으로의 일들이 설레요. 당장 내일도 새로운 앨범이 나온대요.
지은이랑 함께 들으면서 리액션 영상을 찍기로 했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70살의 아이돌 덕후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요. 과일 가게 할머니에서 K-팝 할머니로 변신한 제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